안녕하세요. 자,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올해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코로나19로 1년 만에 끝날 것 같았는데 벌써 2년째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내년에는 코로나도 끝나고 여러분들 모두 합격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협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협회는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있다, 없다. 답이 뭐라고 했어요? 가입할 수 없다고 했죠?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공인중개사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맞는 게 많습니다. 법에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개업 공인중개사 협회입니다. 사실상은. 그러나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법에 정해져 있고요. 공인중개사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안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도의 지부를 시군구의 지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다음에 고유업무로서 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운영위원회는 협회에 둔다. 19명 이내입니다. 위원은. 그 다음에 행정처분, 등록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자격정지, 지정취소,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두 문제 정도. 그 다음에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합해서 행정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또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3년 이하의 전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전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협회,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를 부과합니다. 협회와 거래정보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밖에 없습니다. 100만 원은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한 내용이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지도감독 벌칙이 4문제 정도, 협회가 1문제 정도에서 5문제 정도 출제되고요. 오늘 하는 내용은 이제 4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평균 한 6문제 정도는 출제됩니다. 평균 6문제 나오는 게 이 부동산거래 신고제도에서 2문제, 주택임대차에서 1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서 1문제, 토지거래 허가에서 2문제, 이 정도 출제됩니다. 평균적으로. 자, 용어 정의가 있는데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부동산이 중개대상물 할 때 부동산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중개대상물인 부동산입니다. 그러나 신고대상물에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특례를 위해서 외국인이라는 정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대상이, 부동산거래 신고대상이 토지, 건축물, 입주권, 분양권, 매매 계약만 신고합니다. 임목 신고 안 한다고요.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거래 당사자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제출은 1인이 제출을 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신고인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신고. 해제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중개거래라도 개업공개사는 해제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금정체계 구축 운영은 국토부 장관,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위반시 제재가 공인중개사법에는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 거짓 신고하면 5% 이하 가태료,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가 3가지가 있습니다. 500만 원 가태료가 있고요.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하는 제도 리니언시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이 자진신고에도 면제감경 제도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만 있습니다. 오늘 할 건 미리 요약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신고 대상 지역은 광역시나 경기도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광역시나 경기도가 아닌 지역에 있는 군 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군 지역은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거창군, 함양군, 산청군 이런 데 있는 부동산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주택이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차임 또는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상 주택만 신고 대상이고요. 주택임대차 신고도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도 30일, 해제 신고도 30일입니다. 지금 계약일로부터 신고 관청에 공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게 동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동주민센터에서 부동산의 주택임대차 신고 받아주거든요. 그냥 임대차 계약서만 가져오면 된다더라고. 임차인이나 임대인.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가지고 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에서 임대차 계약서 가지고 오면 된다더라고요. 동주민센터에. 신고관청이 하는 게 원칙인데 동주민센터에 위탁이 돼 있다고, 위임이 돼 있다고 지금. 신고관청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자, 그 다음에 해제 신고도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해제 신고.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특례. 외국인 특례라는 것은 특별히 외국인에게만 예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은 신고해야 됩니다. 즉 우리나라는 매매계약만 신고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외국인은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계약 이외에 경매라든지 상속이라든지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6월 이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허가받아야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 27번에 보면 군문자야, 네 군데 지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됩니다. 허가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고요.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프린터 27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허가 대상은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소유권, 지상권에 관한 유상 계약이나 예약의 경우 허가받습니다. 허가는 미리 받아야 되고요.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요. 허가 안 받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 기준 면적 요거는 지금 우리 교과서에 있는 면적하고 요거하고 좀 달라요. 프린터도 32번에 있는데 이게 지금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면적은 보지 않겠습니다. 이건 아직 개정 예정인데 입법 예고는 되어 있는데 개정이 안 됐어요, 확정이. 그래서 요 면적은 볼 필요 없고 일단은. 그 다음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간이 5년 범위 내에서 주거, 복지, 편익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이런 건 2년이고요. 사업용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허가 받지 않으냐 한 계약은 무효고요. 허가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한 금액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 안 하면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부과를 합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를 부과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312페이지, 우리 기본서 312페이지 보겠습니다. 용어의 정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걸 다시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아니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312페이지에 있죠. 용어정의. 그 다음에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입주권, 분양권도 포함은 된다. 그 말은 부동산 거래 신고는 토지, 건축물,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의 경우만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고요.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지만 신고 대상물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자, 거래 당사자란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한다.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말은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교환계약이나 증여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안 한다고요. 아까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외국인을 한다고 했죠? 또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말은 외국인도 매매계약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고요. 예외 없이. (313페이지입니다) 313 자, 신고 대상 계약입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부동산이 토지 건축물이었죠? 그 다음에 분양권, 입주권도 물론 해당됩니다. 그러나 임목 등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입니다.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 우리 314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공급계약 8개 법률 적어놨네요. 우리 프린터는 12번에 있습니다.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12번 맨 밑에 12번 맨 밑에 근공도시 빈산주택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입니다. 8개 법률 여기다 적어놨네요. 지금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이게 지금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한 공급계약.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택법에 의해서 아파트 처음 분양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러면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받았을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까요? 안 할까요? 지역조합 아파트. 제가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했어요. 이게 한 5년 정도 만에 입주하긴 했는데요. 원래는 보통 한 3년 정도 하면 입주하잖아요. 일반 아파트는. 지역조합 이거는 미리 돈부터 받아가지고 잘못하면 거의 30%밖에 안 된다더라고. 이게 사업 성공률이. 싸다고 해가지고 계약했다가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하더라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그래서 조합 아파트 분양받아도 그거 5년 동안 1순위 당첨이 안 돼요. 우리 공공분양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분양 한 번 분양받으면 5년 동안 1순위 당첨될 수 없죠. 그게 해당되더라고요. 지역조합 아파트 분양받아도. 다른 데 분양받으려고 보니까 다 그거 한국부동산원에 들어가니까 전부 다 떠버려요. 그냥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니까 재당첨 제한 뭐 10년 이런 게 다 뜬다고요. 전산에. 왜? 지역조합 아파트도 주택법에 있잖아요. 주택법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그리고 이 처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던 것을 전매할 때 매매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또 해야 된다고요.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처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거.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계약. 입주권, 분양권, 매매계약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315페이지 교과서 315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맨 위에 315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되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됩니다. 315페이지 맨 위에 4번. 자, 그 다음에 315페이지 맨 밑에 신고기한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잔금일로부터 30일 하면 X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합니다. 우리 프린트는 35번에 보면은 2번, 3번에 있습니다. 2번, 3번. 주택임대차 신고,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모두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잔금일로부터 30일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신고 의무자입니다. 거래 당사자 파란 글씨만 보면 되겠습니다. 파란 글씨.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즉 중개사무소를 통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신고한다는 말은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한다는 뜻이지 제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서 제출은 신고서 서식에 보면 1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나는 2명이 왔는데 그러면 1명 와야 되는데 2명 온 거 적발되면 처벌받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1명이 가도 되고 2이 가도 된다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서식에는 제출은 1인이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파란 글씨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316페이지입니다. 국가 등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중개거래인 경우는 즉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이 신고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신고합니다. 중개거래인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316페이지 3번 신고관청입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광진구에 중개사무소가 있고요. 광진구에 사무소가 있고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을 경우에는 신고관청 어디다 신고한다고요? 강남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남구가 아니고 가령 고양시, 일산 서구라면 고양시 일산 서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면 신고관청이 고양시장입니까? 일산 서구청장입니까? 공인중개사 법령상은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 신고관청, 허가관청, 등록관청, 우리 지적법상 소관청 다 전부 구청장이 있으면 전부 구청장입니다. 고양시장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일산 서구청장. 거기 가로 안에 3번에 가로 안에 보면 시장 해놓고 가로 뒤에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구가 있는 경우는 구청장이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구 없는 경우만 시장이라고요. 제주도 서귀포시장, 제주시장 이런 분들이 신고관청, 등록관청입니다. 자, 신고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고요. 신고사항 이게 중요한데요. 317페이지 318페이지까지 파란색 있는 게 중요한데 저는 프린터는 13번에 있는데요.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실입주계획, 자금조달계획. 이게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이 옛날에 없다가 생긴 이유가 서울의 서초동에서 미성년자가 11억짜리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그거 분양받고 나니까 이걸 바꿔버렸어요. 시행령을. 자금조달계획 제출하고 증빙자를 제출하도록. 그럼 미성년자가 자기가 돈 벌지는 않았고 부모한테 벌었다는 걸 제출하게 되면 증여세가 오히려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포기했어요. 계약을 못했어요. 당첨은 됐는데. 자, 그래서 입주계획하고 자금조달계획은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제출해야 되고요. 비규제지역이라는 말은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도 6억 이상인 경우, 주택법상 주택인 경우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되고요.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 입주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금조달 계획에 따른 증빙자료는 투기과일지구만 제출합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프린트 13번에 있습니다. 13번에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동그라미 해놨습니까? 9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그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 1번, 2번, 이번 32회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32회 시험에 출제된 거 이거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이신청 4문제 하라고 올렸는데요. 그 중에 2문제를 인용했습니다. 제가 한 것 중에서 2문제를 받아들였다고 2문제는 받아주지 않고요. 제가 100% 받아줄 거라 생각하고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수험생 입장에서 많이 한 거고요. 4문제를 받아주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일단 해달라고 했는데 2문제를 인정했다고요. 그 중에 한 문제가 이겁니다. 이게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어요. 이번에 32회에 A형은 34번, B형은 35번이었습니다. 제가 올해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면 나오자마자 제가 가정답이 6시에 발표되거든요. 저는 해설 강의를 4시 30분에 했어요. 6시 되기 전에 미리 해설 강의 다 끝나니까 가정답 발표했는데 제 해설 강의 한 거하고 가정답하고 100% 일치했어요. 그래서 강사들이 가정답 발표되기 전에는 미리 해설 강의 안 합니다. 잘못하면 망신당하거든요. 가정답하고 다 다르면 골치 아프잖아요. 다 가정답 발표되고 나면 그때 해설 강의 시작해요. 저는 스트리밍 강의로 실시간으로 그냥 라이브 강의를 했어요. 근데 다 다행히 저도 가슴이 떨리더라고요. 다 틀리면 만약에 올해 강의 못 합니다. 이제 내년에 망신당해서. 자, 그리고 이게 또 이 신청을 제가 했었는데 복수정답으로 인정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자금조달 실입주 계획은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보면은 투기과일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이라도 6억 이상, 그 다음에 법인의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여부 신고해야 됩니다. 증빙자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투기과일지구인 경우만 증빙자료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단 법조문에는 보면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우리 교과서 317페이지 맨 밑에 우리 교과서는 이걸 좀 법조문하고 달리 바꿔놨네요. 매수인 중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 우리 책은 이렇게 지금 요번 기출문제에 맞게 지금 책을 써놨는데요. 법조문에는 보면 그냥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자금조달계획 제출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32회 시험에 이렇게 박스형 문제로 나온 게 16문제 출제됐어요. 이렇게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나왔다고 무려 40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렵죠. 이게 정확하게 알아야 풀 수 있는 거죠. 자, 주택법상 투기과일지구 실제거래가격 3억, 실제거래가격이 얼마이든지 간에 투기과일지구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된다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그 기억은 맞고요. 조정대상지역 외, 즉 비규제지역에는 얼마라고 했어요? 5억이 아니고 6억 이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금조달계획 신고할 필요 없다고요. 이제 디귿이 문제예요. 디귿. 투기과일지구 소지하는 을소유 주택을 실제거래액 10억으로 매수하는 경우, 을이 아니고 정소유. 정이 누굽니까? 정은 지방공기업이라고 돼 있죠? 지방공단임 이렇게 돼 있네요. 즉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입니다. 그래서 법 조문대로 하면 1번이 답입니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다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신청할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LH, SH, 경기도시개발공사 분양 공고문 전부 다 스크랩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 신청했어요. 현실적으로는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만 제출 안 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매수를 하는 개인은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하거든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돼. 법조문에는 그냥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1번이 가정답이었는데 4번도 분정답으로 인정됐다고요. 자,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해설 1번, 4번 두 개가 답이네요. 사진 찍으려면 찍으시라고. 포토 타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표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이게 국토부에서 보도자료로 배포한 표입니다, 이게. 이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은 4번도 디귿 즉 4번도 실제로는 답이 아니어야 되죠. 국가 등이기 때문에 일방 당사자가. 그러나 현실을 감안해서 이 신청을 인용하는데 보면 그래 놨더라고. 현실적으로 매수인이 국가 등이 매도인이라도 매수인이 개인인 경우는 자금조달 계획을 제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 조문대로 하면은 1번이 답이지만 현실을 감안해서 4번도 정답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모든 거래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실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된다고요. 비규제지역은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금액과 상관없이. 법인은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어요. 법인은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겠죠? 비규제지역이라도 제출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1인 기업 만들어가지고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탈세를 많이 했거든요. 미성년자들이 부모 돈 가지고. 그래서 지금 세법에서도 취득세, 법인이 취득하면 12%죠? 최고 세율. 개인의 경우 4%잖아요. 주택의 경우 또 1%, 2%, 3% 이렇게 돼 있는데 법인 이름으로 투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모든 걸 다 법인 탈세하는 걸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정빙자료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투기과열지구만 정빙자료 제출한다고. 정빙자료라는 것은 돈 10억 모았으면 그 10억 어디서 났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돼. 만약 상속받았으면 상속세 납부 증명서까지 제출해야 돼요. 정빙자료라는 것은 계획하고는 다르죠. 정빙자료는 훨씬 더 어렵죠. 지금 서울은 거의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죠. 정빙자료 다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318페이지. 1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대상물이지만 부동산거래 신고대상물은 아니다. 틀렸고요. 1번은. 2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옛날에 60일이었는데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이 지금 문제들이 다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이게. 자, 3번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개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공사가 부동산거래 신고해야 된다. 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다만 이것도 약간은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엄격하게 하려면은 직거래라고 해야 되겠죠.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중개했다면 누가 해야 된다고 신고를? 개업공개사가 신고한다고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대법원까지 가면 이 신청 사실 안 받아줘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은 객관식은 완벽한 문제는 아닐지언정 상대적으로 가장 적절한 문제를 답으로 골라야 된다. 보통 수험생이라면 찾을 수 있는 문제라면 그는 이 신청 안 받아줘도 된다는 취지예요. 인간이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다. 약간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대부분 판례의 태도예요. 자, 신고 방법입니다. 319페이지.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신고 전자문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있고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약 체결하고 거래계약을 신고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또는입니다. 또는. 밑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죠.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하고요. 제출은 1인이 제출한다고 했어요. 시험에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제출을 해야 된다. X로 출제됐어요. 제출은 한 명이 해도 된다고요?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면 되고요.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본인이든 대리인이든 항상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고 따로 해제 신고할 필요 없고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서를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면 직접 해볼 수 있는 거는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전자계약서를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직접 작성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현업에 있는 교육공개사들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경기도 서울에 연수교육을 제가 하기 때문에 제가 모르면서 교육공개사들한테 강의하면 교육공개사들이 웃는다고 자기들은 다 해봤는데, 그래서 이 전자계약서를 작성해보니까 시점 확인필이라는 게 있어요. 시점. 뭐 시험에는 나올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는데 시점 확인필. 타임스탬프라는 게 있어요. 타임스탬프. 그래서 전자계약 성립이 완료되고 나니까, 계약이 성립되고 나니까 이게 시점 확인필에 물음표, 노란 물음표가 이렇게 시점 확인필 1 도장이 찍힙니다.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그래서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계약 성립됐다는 게 다 찍혀버려요. 그러니까 계약 위변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나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되면 시점 확인 2 필, 이게 노란 물음표가 찍히고요. 매매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여기다 노란 물음표가 찍힙니다. 시점 확인 필 2. 그러니까 시스템상 확정일자도 부여되고 따라서 동주민센터에 따로 확정일자 받으러 갈 필요 없고요. 해제 신고하러 갈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대출금리도 할인됩니다. 매수인의 경우, 매수인이 유리하죠. 그래서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다 또는이다. 미시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신고서 제출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하기를 한 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행할 수 있다. 대리인이 할 수 있다고 제출을. 단, 가로 안에 전자문서는 제외한다. 전자문서, 대리인이 전자문서로 신고는 못한다고요. 인터넷으로는. 왜냐하면 대리권 수여했는지를 인터넷상 확인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자문서는 대리인이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갈 때는 본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 거, 대리인이 갈 경우에는. 그 다음에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4번 있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제가 뭐 현업에서도 해봤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으로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냥 인터넷으로 합니다. 근데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법무사가 대행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대행 수수료를 10만 원 정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등기소 가니까 등기소 옆에 시군구가 있잖아요. 그냥 직접 어차피 가는 김에 가서 그냥 해주고 1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그러나 개업공개사는 돈을 못 받잖아요. 대행해 주더라도. 그래서 인터넷으로만 합니다. 인터넷으로 할 때는 본인이 해야 된다고요. 소속공개사가 대행 못해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개업공개사 밑에 있는 실장님은 저는 제가 다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누구 아이디 패스워드로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연히 사장님 걸로 했죠 이러더라고. 사장님 패스워드 아이디 하면 그건 사장이 한 걸로 되지 직원이 한 걸로 인정이 안 돼요. 본인만 가능하다고. 전자문서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를 대행해서 소속공개사가 신고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소속공개사는 할 수 있는데 보조는 안 됩니다. 대행, 제출 대행하는 것도 안 됩니다. 시험에 소속공개사가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4번 제출해야 된다. X입니다. 아무것도 제출 안 합니다. 그냥 소속관계사 신분증만 가져가면 됩니다. 왜? 소속관계사 신분증 컴퓨터에 입력하면은 그 고용신고되어 있는 게 다 뜬다고. 누구 사무소 밑에 소속관계사로 있는지. 그래서 따로 소속관계사는 직업적으로 하는 거니까 위임장이나 등록증 4번 제출할 필요 없다고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이게 위임장하고 본인 신분증 4번이 있어야 되잖아요. (319) 320 321페이지 322페이지까지 했습니다. 322페이지 신고 필정 발급은 파란 글씨 보면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 지체 없이. 그 다음에 맨 밑에 금인어제입니다. 신고 필정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323페이지 외국인 신고 내용의 제출입니다.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부동산 등의 취득을 신고한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하고요. 다만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는 45번에 11번, 12번 찾아보세요. 45번에 11번, 12번 45번에 11번, 12번 밑줄 치놓으시고 11번에 보면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 허가사항은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분기라고 하면 3개월이 1분기죠.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45번에 11번, 12번. 그래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이 3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주로 보니까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데를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땅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 외국인이라고 하면 사실상은 이건 순수한 외국인이 아니라 외국 법인입니다. 사실상. 외국 법인이기 때문에 전부 그 기업체에 근무한 사람은 우리나라 엘리트들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어디가 앞으로 땅값 올라갈지 그런 걸 가늠해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하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이 돈 다 벌잖아요. 그 외국인이라는 건 전부 외국계 회사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전부. 그 지금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경기도 같은 데는 화성시나 남양주시 이런 데가 좀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화성시, 남양주시 이런 데가 면적은 넓고 아직 개발 안 된 땅이 많죠. 그 지금 땅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래 가치가 중요하다고. 워렌 버핏이 투자가 내재가치 투자법이잖아요. 미래에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지금 가격이 비싸고 싸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서 했는데요. 쉬었다가 323페이지 해제 신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